서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사화의 시대 번외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역사 덕후 신석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 좀 수양대군의 이 좀 명분 없는 쿠데타, 이걸로 이제 결국 조선의 역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정치하고 후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수양 이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른바 이제 사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화는 네. 교과서로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뭐 네.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짝 맞춘다고 사화니까 네. 4대 사화 이렇게 네. 이른바 얘기해요. 네. 무오사화, 네.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화는 훨씬 많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억지로 좀 짝을 맞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화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사림이 화를 당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4대 사화 네.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정리가 된 데는 이제 하나의 또 역사학의 좀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훈구와 이제 어떤 뭐 사림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훈구 대 사림이 네. 이제 대결을 하고 이제 진출을 하려는 깨끗한 사림을 훈구가 사화로 막았다 이런 건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교과서는 이제 바뀌려면 좀 오래 걸리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훈구나 사림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원래부터 이제 조선 건국을 앞두고 조선 건국을 찬성한 사람들이 이제 훈구가 되고, 네. 반대한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딱 제자를 길러내면서 이렇게 성종 때부터 진출을 해서 여러 번 사화를 겪어서 선조 때 비로소 정권을 잡았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림이나 훈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보통 명사 같은 거였어요. 훈구도 그렇고 사림도 그렇고. 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사화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요거 이제 영조 때 그 남기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은 개유정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개유정난도 사화라고 하고 있고, 네. 사육신 사건도 네. 병자사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왜 그걸 안 받아들였냐? 그때는 아직 사림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건 사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미 네. 그런 사화라는 거를 쓴 거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 사대부들 혹은 뭐 나라의 기둥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의미로 좀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훈구나 사림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는 잘못된 거고, 식민사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나중까지 보면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실학이나 이런 거, 요런 다 역사학계가 만들어낸 이런 개념들이라서 네. 굳이 이제 그거에 이제 얽매이면 안 네.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그런 비아냥도 받거든요. 사림들이 화를 입은데 찾아보니까 다 훈구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갑자 훈화 이렇게 비아냥도 거린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계속 이게 뭘 그 지난 날을 보게 되면은 네. 잘못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왜 이제 그런 훈구와 사림의 어떤 대립이라는 프레임이 이제 고수가 되는가라고 네. 하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이미 말씀을 좀 다 해주셨네요. 네. 그거는 계속 그 한국 사학계로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게 이제 보면은 뒤에 뭐 붕당이라든지, 네. 또 이제 그 16, 17세기 또 당쟁 구도, 뭐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같은 형태라는 거죠. 이게 뭐 개혁을 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걸 탄압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네. 한국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라고 하려면.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살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이제 한국이 네. 뭐 경제 쪽으로는 뭐 10대 뭐 강국 이렇게 얘기할, 그건 좀 이제 지났다. 좀 다시 좀 잘 좀 살펴볼 때가 네. 있고, 그때는 그때로서 좀 잘 봐줘야 된다. 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사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일단은 교과서에 충실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교과서에 따르면 이제 뭐 이게 4대 사화가 있는데, 처음에 어쨌든 기록되는 게 이제 무오사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갑자사화. 근데
이 무오사와 이제 갑좌사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또 조선사의 문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산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폭군 대명사. 네. 좀 도대체 이 연산군 어떤 인물이었고, 원래 그렇게 좀 폭군이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요? 실록 기록으로 보면은 네. 연산군이 이제 처음부터 막 폭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뭐 연려실 기술 같은데 보면은 원래 저놈이 네. 잔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 나중에 만들어져서 이제 끼어들어간 거 아닌가 싶거든요. 뭐 이렇게 성종이 사슴을 예뻐하는데 뭐 그 네. 사슴을 손으로 툭 쳤다가 나중에 자기가 왕 된 다음에 그 죽여버렸다면 이런 류의 얘기들이 네. 있어요. 잔인한 놈은 동물도 저렇게 막 다룬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슴이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산군의 통치 시기를 이렇게 사화랑 연결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갑좌사화가 일어난 게 이제 연산군 10년이거든요. 그 10년 동안은 연산군이 제가 볼 땐 거의 평균 이상의 어떤 통치 능력을 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라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빈민을 구제한다든가 뭐 그 외적을 방어한다든가 조선 왕이면은 경연 같은 거에 뭐 성실하게 참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서 결국 떨어지지 않고요. 네. 이제 뭐 연산군 때 보면 이제 일본에서 원숭이 같은 거 막 선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교에 따르면 완물상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애완동물이라든가 좋은 물건 이런 거 자꾸 갖고 놀면은 큰 뜻을 잃어버린다.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산군이 이제 폭군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걸 좀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이제 갑좌사화 이후거든요. 이제 무오사화는 사실은 연산군 4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요 사이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없어요. 어쨌든 뭐 상당히 좀 총명했던 왕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좀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성종과 그 패비 윤 씨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문제가 좀 있다고, 또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엄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나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야사는 전해지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네. 연산군의 그런 그 표변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예. 해봐야 된다 이런 논문도 있고, 네. 연산군이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죽을 때 이렇게 사약 먹고 이게 피를 토한 그 네. 적삼을 보고 네. 이제 돌아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연산군이 적어도 실록 기록으로 보면 연산군 처음에 즉위했을 때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밥을 안 먹었다. 네. 뭐 이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연산군이 그걸 마음 깊이 간직하고 네. 막 10년 뒤에 이제 복수를 했다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전혀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 그 사건을 알게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돌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뭐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아버지와 이제 엄마의 갈등, 이 좀 성종과 이제 패비 윤 씨, 이 문제도 또 하나 또 이제 커다란 또 이 조선의 정치 사건 아닙니까? 예. 네, 그 사건과 좀 같이 이렇게 좀 연산군의 일탈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성종이란 임금도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성종 시대를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성종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죽은 의경세자 아들인데 그것도 둘째 아들이란 네,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정의왕후하고 환명회하고 짜고 왕을 시킨 거죠. 13살 때 네. 이제 왕이 됐고, 돼서 보니까 완전히 정치 달인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종은 근데 굉장히 벌이가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능력도 좀 뛰어나지 않았는가.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도전이 설계한 대로 자기 권력을 쟁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네. 저기 태종 이방원하고 그 성종하고 일주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긴 네, 한데. 네. 아무튼 요때 이제 정도전이 얘기한 것 중에 재상만큼 중요한 게 간관이다. 네. 왕한테 직언을 하는 간관, 홍문관, 뭐 사헌부, 요 세 개의 신진 세력을 등용해요. 네. 그래서
기존 세력들을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세계 기관 같은 경우 이제 탄핵을 받으면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권력을 이제 성종이 잡아나가게 되는데 네. 이게 뭐 피하려고 했더니 뭐 만났다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성종 시대는 대부분 이 간관들하고 성종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네.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 보면 연산군이 나중에 이 간관들을 거의 박살을 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자기가 세자일 때 아버지가 아유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네. 연산군이 봤을 거여서 아 간관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연산군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연산군이 이제 조선 정치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막 네. 무너뜨리는 그 핵심은 요 간관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왕한테 공부 가르치는 갑자사화 이후는 뭐 경연이고 나발이고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어머니 사건을 전혀 모르진 않았더라도 갑자사화 때 왜 그렇게 표별했냐. 실제 실상을 좀 알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갑자사화 당일날 보면은 이른바 자기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엄씨 정씨를 네. 그 너무 잔인하거든요. 네. 그 자기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아들 중 하나를 불러들여 갖고 뭐 때리게 해가지고 죽여서 젖을 담가가지고 그 전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됐던 거를 그 무렵에 알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뭐 그 연산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트라우마,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과 이제 좀 겹치면서 그렇다고 돌변하게 봐야죠. 된 게 아니냐.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 갑자사화 이런 거는 이제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정책 행위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연산군 같은 경우는 무오사화로 살짝 간을 본 거 아닌가 싶어요. 무오사화는 그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 해서 요거를 세조에 빗댔다. 네. 그래가지고 이른바 사관들을 주로 박살낸 건데 그게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네. 한 6명인데 그 3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사관도 굉장히 독립된 직책이거든요. 이걸로 좀 간을 본 거 아닌가 싶고요. 갑자사화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박살을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 패비윤 씨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날 태어났으면은 굉장히 좀 멋진 여성이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좀 어떤 분이었습니까? 패비윤 씨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건 뭐 성종 얼굴이 이제 핥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패비윤 씨는 이 간택 후궁이었다가 중전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제 한명회가 계속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 왕비로 밀어서 넣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이게 나중에도 이제 조선 왕실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왕자, 후계자 생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어서 뭐 선조 때도 그렇고 나중에 후계가 막 철종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막 자꾸 찾아가지고 한 17촌 이게 차이 나는 사람 데려다 왕시킬 정도니까 이게 간택 후궁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뭐 보험 들어놓는다고 해야 되나? 간택 후궁으로 이제 궁에 들어왔다가 한 명의 딸이 공해 왕후가 죽은 다음에 이 중전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연산군을 낳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고 이제 중전으로 간택될 때 보면 아주 뭐 현숙하고 뭐 칭찬 막 써놨어요. 그 얌전하고 이래가지고 중전 시켜준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뭐 1년 뒤에 보면 그때부터 막 이제 구박을 이게 원래부터 애가 좀 현찮은 애다 막 이런 실록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실록은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있고 성종은 헤어지기 싫었는데 그때 이제 대비가 3명이나 됐거든요. 뭐 정의왕후도 대비가 돼 있었고 인수 대비가 있고 또 예종비까지도 해서 이 사람을 삼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간신들이 요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 해가지고 성종이 결국은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실록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 사건은 성종이 이 소위 말하는 이 3대비한테 아우 나 쟤랑 못 살겠어요 막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패비윤 씨가 아주 몹쓸 사람이다
라고 이제 뭐 정의항우도 얘기하고 뭐 인수대비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다 성종 말이에요. 얼굴 핥힌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내 자취를 없애버리고 팔을 끊어버리라고 했다는 둥.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는 야 나무꾼 마누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런 말은 안 해. 막 이럴 정도까지 막 그래서 나 쟤랑 절대 못 살겠어요. 근데 결국 바로 패비는 못 되고 이제 반대를 신하들이 그렇죠.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조를 낳았는데 그 패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였는데 결국 성종이 우겨가지고 패비가 되고 나중에 사약도 결국 성종이 거의 우기다시피 해가지고 내린다고 봐야 돼요. 그 성종과 패비윤 씨의 어떤 파탄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사실 갑자사와의 씨앗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더욱이 좀 이렇게 또 패비윤 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봉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질의 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기질은 뭐 셌던 것 같아요. 네. 그 인수대비 같은 경우는 이게 패비를 해야 될 때, 야, 제가 나중에 두고 보자고 그랬다고. 나중에 뭔 일이나 할 줄 알아. 말하자면 지 아들 왕 되면 보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겁나는 일이거든요. 성종도 그런 말까지 했으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뭔 일이나 할 줄 아냐. 신하들 그렇게 설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좀 패비윤 씨가 좀 어떤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패비윤 씨는 뭐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뭐 아래구 위구 상관없이 할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럼 그 시대하고 안 맞았겠네요? 안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갑사사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예. 이어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연산군이 또 반정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중동이라고 하는 이런 또 임금이 좀 되는데 그때 또 하나 일어나죠. 이제 그 기묘사화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 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중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람도 이제 왕이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자질도 뭐 이렇게 왕 될 이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날 겁이 났었던가 봐요. 자기 죽이러 온 줄 알고 막 겁을 먹고 있는데 중종 부인이 말 방향을 봐라. 말 머리가 우리 집 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제 도망가고 이제 바깥으로 향하고 있으면 모시러 온 거니까 이제 보자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 이제 반정 공신이라고 하는 뭐 박원종이라든가 성희안 이런 사람들 마음대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능력 없는 사람도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다 보니까 반정 공신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종이 나도 이제 왕 노릇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용한 사람이 조광조예요. 조광조 데리고 나도 좀 뛰어난 왕도 좀 돼보고 저 반정 공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등용을 했는데 이게 조광조랑 중종이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광조를 몰아낸 사건이 이제 기묘사화죠. 그래서 이른바 4대 사화 중에 사화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네, 어쨌든 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그 중종 그리고 이제 조광조 이제 뭐 둘의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개혁 브로맨스는 뭐 굉장히 이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탄이 난 거죠. 여기서도. 그런데 도대체 중종이 이 조광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개혁, 또 이 조광조는 또 이 중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개혁, 그게 뭐였습니까? 이게 사실은 분명치가 않아요. 요즘도 무슨 뭐 조광조 하면 뭐 개혁 아이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중종이 하려고 했던 건 분명하죠. 왕권 강화, 왕다운 왕 이런 거였던 거고 왕다운 왕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공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했는데 너무 지겨운 거야 이게. 왕다운 왕 되는 거는 안 가르쳐주고 뭐 진짜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신들보다 더 막 자기를 막 올가매는 거예요. 오죽하면 막 너무 지겨우니까 막 이렇게 막 하품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광조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시대에 맞는 개혁 과제를 냈는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뭐지?
이렇게 반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같은 선비들을 대거 등용해 가지고 네. 백성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면 나라가 잘 된다. 요게 사실은 개혁 내용의 전부 아니야. 좀 박하게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성리학 이념을 좀 전파하는 거. 예, 예. 네. 그래서 그 조광조파를 소학파라고도 그래요. 네. 소학이라는 이 교과서로 백성들을 싹 다 교육시키면 네. 나라가 잘 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이황이나 이이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평가를 높이 하지는 않아요. 네. 많이 알려진 이 조광조의 이제 그 대표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이제 위훈삭제, 네. 또 하나는 이제 혈령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저 위훈 삭제라고 하는 거는 가짜 훈장 그런 거예요. 네. 가짜 훈장이니까 이제 네. 중종 반정 때 별로 공도 안 세웠는데 이제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네. 이놈들은 이제 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훈장이라는 게 단지 뭐 하나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공신전을 받는다든지 뭐 후손들이 뭐 죽을 죄를 졌어도 좀 봐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혜택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조광조가 정치에 밟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등 공신들을 건드리지 않고 2등 공신들을 주로 건드렸는데 사실은 중종 반정 때 공을 많이 세운 게 무신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적 같은 거 정할 때는 이제 문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다 2등 공신이 됐어요. 근데 2등 공신 그럼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제주는 뭐 고미 부리고, 뭐 돈은 떼놈이 챙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광조가 나타나가지고 위훈 삭제한다고 할 때 2등 공신들이 기대도 약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1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2등 공신들만 야 니네 새끼들 한 거 없어. 이렇게 빼버리니까 그 1등 공신들한테 향했던 원망이 조광조한테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나중에 이제 밀려나고 할 때 이제 막아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이제 돼버리는 이런 상태라서 이게 아주 미숙한 그 정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그런 거 아니냐. 위훈 삭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혈량과는 말하자면 그 공신 집단이 부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깨끗한 사람들을 네. 등용하시면은 나라가 네. 좋아집니다. 네. 당신이 이제 왕다운 왕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네. 혈량과라는 거는 과거 안 보고 추천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네. 뽑는 네. 거예요. 과거제의 어떤 좀 한계를 보완하는 그 그렇죠. 나름 좀 의미 있는 제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왜 실패했습니까? 그게? 나름 의미 있는 제도죠. 이제 조광조 말에 따르면 아니 시나 뭐 문장 잘 짓는다고 벼슬 주면은 이 되겠느냐.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야에 많다. 네. 이렇게 추천해가 좀 네. 쓰자. 네. 이렇게 했었고 남곤 같은 경우는 아니 과거제라고 하는 게 그 추천제가 다 폐단이 있어서 등용된 건데 그런 식으로 사람 쓰게 되면 자기 아는 사람들만 다 뽑아갖고 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 혈량과가 막상 실시하고 봤더니 혈량과라는 게 무조건 추천해갖고 다 그런 벼슬 주는 건 아니고 그 추천을 쭉 한 다음에 예조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최종 그 시험은 봐요. 근데 뽑히고 봤더니 다 조광조파 아니면은 지금 벼슬하고 있는 놈들 자식들이 또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남건이 했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내로남불. 그렇죠. 네. 말하자면 쟤들이 부패했어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더 부패한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혈량과도 조광조가 이제 몰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사화로 넘어가죠. 예, 그게 이제 을사사화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바로 이 좀 을사사화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보더라도 네. 가장 좀 사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뭐 정책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545년 명종이 이제 즉위하고 네. 나서 이게 외척들끼리 싸운 거예요. 네. 인종파 외척 윤임파벌하고 새로 왕이 된 명종파 외척 윤원영파가 싸운 거기 그래서 때문에 뭐 대윤과 소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화라고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을사척화 뭐 이렇게 해야지 좀 정확한 네. 명칭이라고 보고 결국엔 이게 그 지나간 왕이 뭐가 세겠어요. 네. 새로 왕된 그 배후에 네. 이 문정왕후가 직접 네. 나서서 갖고 네, 네. 싹 다 정리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때 왕은 이제 명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의 좀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 조선의 이제 뭐 칙천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 그 이제 문정왕후 아닙니까? 네, 뭐 네. 대단한 이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좀 문정왕후라고 하는 분은 좀 어떤 분이고, 또 이제 이 문정왕후한테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종과 이제 명종인데, 좀 요 관계를 좀 한번 설명을 같이 해주시죠. 그 문정왕후는 그 중종한테 계비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네. 계비예요. 그리고 인종한테는 이제 계모였고 네. 이제 인종 그 엄마는 일찍 죽거든요. 네, 네. 근데 명종을 낳은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문정왕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혹한 뭐 이렇게 측천무가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너무 과한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이 과하다. 무슨 네. 직접 측천무는 실제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될 수 있었던 거는 명종이 왕 된 다음에 한 2년 뒤에 요즘 양재역에 벽서가 붙어요. 그 위로는 여주, 여자 임금이 해먹고 아래로는 간신들이 날뛰니까 나라가 좀 이따 망할 거다. 이런 벽서가 붙어요. 실제로 이 당시 정치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는데 그 책임을 다 문정왕후가 져야 되는지는 조금 이제 연구해 볼 만한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제 정치 행태 같은 게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이제 조선 시대는 사실은 이제 왕 같은 경우는 독대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관이 같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대한 게 나중에 기록에 남을 정도잖아요. 뭐 경종이라든가 뭐 효종 이런 독대가 그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정치라는 게 좀 떳떳하게 해야 된다. 이런 네. 풍토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문정왕후 같은 경우는 환관을 통해서 이제 밀실 정치하고 네. 막 쪽지 넣고 네, 막 이런 식의 정치를 또 펼쳤던 데다가 개유정한 시간에 이제 그 수양대군이 쿠데타 해가지고 이른바 내수사 왕실 네, 재산을 네, 관리하는 이 여기가 다시 이제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문정왕후가 막 재산을 막 늘려요. 네, 네. 쉽게 말하면 막 백성들 땅 뺏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 수양대군 네가 왼수다 뭐 이렇게 하게 된 어떤 이제 논리적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요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백성들 살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임꺽정 같은 경우도 요 시기에 일어나는 게 임꺽정이 왜 도둑이 됐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임꺽정 그 집단이 그 갈대 이런 거 해가지고 페랭이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엔 이게 공짜예요. 갈대라는 거 어디서 꺼다가 이렇게 만들어다 팔면 뭐 재료비가 빵원이었을 건데 그거를 세금을 받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는 안 좋았을 거고 거기다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니까 남녀 차별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원흉은 저 여자다. 네. 이렇게 돼서 아마 이제 문정왕후가 그런 이제 박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명종이 좀 죽고 나서 이 조선은 이제 좀 새로 이제 선조라고 하는 임금이 좀 등극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데 좀 이런 그 뭐 네 차례 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좀 사화의 시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게 건국된 이유가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어쨌든 민생이 좀 안정돼야 되고 좀 외적이라고 하는 걸 좀 방어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더 그걸 이제 풍부하게 잘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나라겠죠. 근데 사화의 시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무너져가는 편이었었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전국 시대가 전개되면서 명종 때 같은 경우는 을묘해변이 막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이게 뭐 남의 안을 점거하고 이제 안 가요, 이 자식들이. 그 태종 때 쓰시마 정벌 이후에 벌벌 기고 이제 무역이나 해주세요 하던 애들이 이제
그 중종 때는 쳐들어왔다 바로 제압이 되는데 명종 때가 되면 뭐 그럴 정도의 세력을 키우고 백성들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공신전 남발두고 어쩌고 하면서 땅 잃고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묻게 되는 거고 선조가 즉위했을 때는 이런 과제를 네. 해결해야 되는 사실은 임무를 안고 네. 선조가 이제 왕이 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서 조광조 같은 경우도 개혁을 그런 방향에서 좀 출발했으면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 네. 백성들의 삶이라든가 뭐 현실적으로 어떤 세금 제도라든가 뭐 이렇게 단초는 있어요. 수미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대동법의 기초가 되는 쌀로 좀 세금을 받자 이런 게 살짝 있는데 조광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화한 게 아니고 정신무장을 좀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대책을 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개혁 세력이 이제 그 뭐 백성들의 지지라든지 여론 주도층의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래서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싶고 뭐 잘못된 걸 좀 뜯어 고친다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는가를 이 사화의 시대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백성이어야 한다. 기본이죠. 그게 나라의 존재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역사 덕후 신석준님을 모시고 이 사화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점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이. 네, 다음번에는 이제 사화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펼쳐지는 이런 그 붕당의 시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